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가장 큰 전략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북한의 그 핵잠 거기다가 탄도탄 또 탄두가 원자탄 이걸 다 결합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 최소한의 인도 수준의 핵잠 SSBN을 이제 갖고자 하는 건데 뭐 미사일의 탄두 위력 그다음에 사정거리 전체 함정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게 뭐 사실 억지로 만든 거로 좀 보이는데 뭐 원자로는 이제 러시아에서 비공식적으로 받아온다든지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노출되고 포착이 됐고 그러니까 지난 2025년 상반기에 포착이 돼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국에서 이거를 허용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건 어떤 군사력 밸런스, 무기 경쟁에 있어서 밸런스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게 김해기지에서 한미 정상회담 때 전례 없이 공개적으로 이제 발언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다 보고 있는 TV 화면으로 봤었고, 그래서 다들 놀랬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군사무기 측면에 한반도에 있어서 최소한 이제 핵무기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이제 군사력까지는 허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자기들이 한반도 동북아 주일미군, 주한미군 존재도 있지만은 동북아를 자기들이 보존해야 되는 최전방의 자기들이 지역이기 때문에 자기 국가 안보, 미국의 안보에 있어서는 이것까지는 허용해도 된다. 그렇게 서로 이제 맞아 떨어진 거죠. 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뭐 90년대부터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건 발제된 거는 어떤 기반이나 실력도 없으면서 90년대 이제 그 IMF 터지기 전에. 그래서 저는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냥 그때는 항공모함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기반이 사회적 기반이나 경제적 뭐 여러 가지 기반이 군사 기술력도 형편없었는데 지금에 비교하면은 상당히 딸리는 그때 시절이었는데도 일종의 그냥 뭐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그런 걸 시작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로부터 94년에 처음 얘기가 나왔으면 2004년도에 실천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거를 뭐 신문사의 뭐 기자가 특종 욕심에 그게 나오면서 이제 무산이 됐죠. 그때 너무 일렀던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또 뭐 2010년대, 20년대 되니까 북한이 이제 결국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특히 바다에서 한반도의 동해안 쪽에서 북한의 심포기지라든지 거기서 이제 이런 잠수함이 완성이 돼 한 척이라도 완성돼서 출항이 되면은 추적을 해야 되는데 미 해군의 이 태평양 3함대, 7함대 이제 원잠들이 이제 SSN이죠. 이런 걸 추적하는 공격 잠수함 이게 배정은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뭐 러시아 극동 해군의 뭐 그런 잠수함, 그다음에 중국 해군 잠수함들 점점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 원잠이라든지 뭐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라든지 그래서 그거 감시하기 바쁘죠. 그 적수도 몇 대 안 되고 상대하기에는 그쪽에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한편은 이제 북한이 이제 새로 탄생이 됐으니까 이제 그런 무기들이 그러면 이제 전담을 시켜야죠. 역할 붙는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허용도 한 것도 있고. 우리는 상당히 어떤 다른 측면에서 뭐좀 이해관계가 있어요. 뭐 근데 그 뒤에서 사실상 이거를 막 푸시하는 거는 정치인들한테 푸시했던 거는 이제 그 건조 업체가 이제 해군 출신들을 또 퇴역하는 해군 출신 받아서 자문을 받으면서 또 연결 짓고 행정부 아니면 정치인들 그쪽에 관심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발전을 시켜 왔어요. 그래서 원자만 가져야 되는 거 그건 뭐 맞습니다. 그건 동의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시기에 있어서 그게 과연 그게 빨리 되고 그거에 대한 예산 문제 이걸 어떻게 지금 잘 맞춰서 나갈지가 걱정이 됩니다. 최근에 KF-11 전투기 뭐 양산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또 불협화음이 나왔는데 기재부를 통해서 뭐 배후에는 또 카이다가 있고 근데 그건 또 이제 뒤렇게 자세히 보면은 자꾸 그걸 푸시를 해가지고 KF-11도 좀 이렇게 원활하게 빨리 못 가게 하는 배경에는 그다음에 원잠은 이건 하나는 해군 사업이고 하나는 공군 사업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런 배경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육군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자기들의 어떤 획득 탄도탄 중심의 획득을 하기 위해서 이게 또 순조롭게 가겠느냐 그런 걱정도 있고 또 업체는 자기들 그 욕심에 의해서 그게 네임밸류가 생기잖아요. 그걸 하면은 착수를 하면은 그리고 또 중간에 퇴역 군인들 동원해서 또 푸시하고 그러니까 막 얽혀 있어요. 복잡하게. 근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전 찬성해요. 찬성하는데 중간에 이게 정치판처럼 뭔가 자기를 뭐 해먹어야 된다. 눈에 안 보이게. 그렇게 뒤섞이면은 뭐 어쨌든 굴러는 가겠죠. 막 서로 감론을 막 싸우고 세미나 여러 차례 열면서 강조하고 한편에는 육군 출신자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퇴역한 육군 출신자들이 제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반대 안 된다 필요 없다. 예산을 잡아먹으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숨어 있는 걸 지금 KF-11 얘기 말씀드렸지만 저 밑에 숨어 있는 건 육군 사업이 육군 전력이 육군의 인건비가 병력을 유지하는 돈이 다 뺏길까봐 축소화될까봐. 그래서 뒤에 아주 멀리 숨어 있어. 이런 경우는 멀리 숨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게 교통 정리가 사전에 잘 되고 해야만 프랑스 해군 수준의 그런 원잠들을 좀 갖지 않을까. 성능 면에서는 톤수는 이제 6천 톤대 우리도 이제 이상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게 진짜 어려운 숙제가 KF-11로 이제 겨우 이제 좀 기본적인 걸 끝내니까 이 원자력 추진 이게 좀 그런 쪽으로 퍼지고 있는데 외형적인 거는 맨날 이제 북한 잠수함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실제로는 이제 서로 아기다툼 해야 되는데 서로 막 다툼을 해고 뭐 해먹고 아니면 배제하고 그게 더 문제가 지금. 근데 결국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 10년 아니면 이제 여유 잡고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면 한 15년 걸리면은 탄생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 문제가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걱정이 더 앞섭니다. 그러니까 기본안 해야 된다, 도입해야 된다는 이제 찬성하지만. 근데 반면에 이게 또 해군 내에서 수중 세력인데 이거 하나만 다 되는 게 아닌데 기존에 뭐 유무인 복합이라든지 어떤 항공모함 형태의 함정도 좀 가져야 되는데 철저하게 이걸 배제한다든지 다 필요 없어. 무슨 항공모함이야. 근데 그렇게 따지면 육군에서는 육군 출신이잖아요. 육군에서는 항공모함 항자 이름 꺼내지 말라. 원자 이름 꺼내지 말라.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지금 생각들하고 어떤 그 SNS 상에서 그걸 강조를 하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다 문제예요. 우리가 뭐 추진을 하는 목적, 뭐 전략적 이유는 그건 나중 문제야.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좀 행동들을 하는 거나 말하는 게 불순한 것도 많고 이게 좀 걱정이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면 한국 해군의 전략적 역할과 임무 수행 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그래봤자 뭐 동북아에서 우리 해역, 한반도 해역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일종의 역할 분담이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이번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 했을 때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다는 것도 아마 일정 조건을 이제 뭐 실무자 선에서 언지를 줬을 것 같아요. 뭐 서해안이 어차피 수심이 낮으니까 6,000톤 이상의 잠수함이 수중에서 돌아다닐 수 있다 하더라도 좀 불편한 상황이 되고 어떤 운영상에 그래서 아마 동해안에 집중하면서 동해안이라는 게 이제 남해안 쪽에 제주도 그쪽으로 태평양을 이제 이어지죠. 그 정도 지역으로 이제 국한시켜서 중점적으로. 그럼 뭐 서해안은 그러면 내버려둡니까 할 수 있는데 뭐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해안은 이제 214급 현재 9척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1,800톤급이죠. 뭐 성능 개량 이제 착수가 되죠. 다 공표가 됐고 성능 개량해서 그 9척 전력을 서해안에 집중 배치를 할 거예요. 209는 이제 먼저 번에 209 잠수함은 1,400톤짜리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한참 퇴역하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없고 미래를 보면은. 그래서 214급 잠수함 장보고 2죠. 이걸 이제 성능 개량해서 배치해서 특화를 214를 이제 1,800톤을 서해안에 특화시키고 제주도 중심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동해안, 그다음에 이제 태평양으로 나가죠. 여기는 이제 미래의 원잠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장보고 3 배치 1하고 배치 2가 이제 같이 작전을 이제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여튼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서해안에는 재래식 잠수함을 작전을 시킬 것인가, 뭐 여기는 가급적 보내지 않겠다. 증거로서 이제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는데 외교라는 게 이제 말을 정중하게 잘 설득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넘어가지 않았나 그런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해서 나중에 이제 붙었을 때 그걸 파괴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한다. 그런 명분을 이제 첫 번째 내세운 거고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도 역시 자기는 중국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상대를 해라. 각자 역할 각자 상대를 담당하자, 분담하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수직 발사관 탄두탄 재래식의 탄두가 현재 기준으로서 500kg짜리인데 이게 척수가 이제 이게 기존의 장보고 3 배치 1하고 2가 있고 이게 이제 가칭 장보고 3 배치 3인데 원자명이 되겠죠 미래. 이것이 이제 9척 이상 배치가 돼서 동해안에 깔려 있으면 순번대로 작전을 하면은 상당한 적이죠. 견제는 되죠. 북한군의 지상 그 핵심 전력들을 해군 스스로 수중 전력으로 또 견제가 되고 왜냐면 그거 말고 수상 전력이 있죠. 탄도탄 순항 미사일 쏘고 탄도탄 쏠 수 있는 수상 전력이 있고 그 미래에 가서는 그다음에 공군의 다종다양한 이제 공중 투발 미사일들이 있을 거고 육군의 어떤 탄도탄 순항 미사일 여러 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휴전선상에 뭐 KT-SSM 시리즈도 있고 그러면 이제 핵탄두만 없을 뿐이지 북한의 또 주요 시설을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하면은 좀 승산이 있게끔 이렇게 미국처럼 특수전도 같이 하면서 먼저 쳐들어가면은 먼저 공격을 하면은 저는 북한의 핵무기도 저렇게 마두로 제거되듯이 요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가져야 된다고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해군에서는 육군과 공군이 저렇게 막 하는데 자기들 장비를 무기를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우리도 그러니까 각군끼리 경쟁하는 모습이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다 통합하는 사령부, 전략사령부 역할도 중요하고 특수전사령부 역할도 중요하고 이게 다 결합이 되면은 핵무기를 없지만은 쉽게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다 못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껴 맞춰야 되는 게 원자입니다. SSN. 그래서 중요하긴 합니다. 수행 방식은 이제 탄도탄 화력이 중요하고 거기 실림 어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번째고 그거는 첫 번째는 탄도탄이 제일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또 순항 미사일도 싣고 다닐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해서 이게 전략적 역할과 임무 수행은 이제 우리가 단독으로 북한을 상대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2030년대 오고 있는 거죠. 2030년대 중반 이후에 해야 되는. 그래서 뭐 미국은 항상 분담시키거나 아니면 데리고 다니거나 뭐 그런 어떤 전통적인 1차 세계대전 이래로 자기 몸에 뱄기 때문에 이건 이제 독자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만드는 건 이제 미국과 같이 뭐 연료 관계라든지 그래서 어느 정도 노출은 될 거예요 미국한테. 이게 어떤 성능과 어떤 형태로 만들어졌는지는 동맹이라는 이름하에 알고자 하고 있고 정보 제공을 또 군부가 또 해줘요. 우리 민간인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런 측면에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다 완성이 된 2040년대 본격 가동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시기, 세상 2050년대, 60년대 저는 뭐 그때 없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그때는 이제 미국의 힘이 패권이 진짜 진보주의자들이 그냥 얘기하는 미국은 망한다. 근데 지금 안 망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얘기도 야 너 죽어라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또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050년대, 60년대 미국이 그냥 자기 자국 안보만 다 철수하고 미국 땅만 지키는 물론 이제 핵전력은 가지고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우리가 핵무기를 자체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기가 먼 훗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원잠을 당연히 해보고서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뭐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가면은 마치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이 정도의 군사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 못했는 그 상상을 못했던 것처럼 훗날 10년 이후, 20년 이후, 30년 후에는 또 다른 이제 그런 무기체계,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핵무기를 갖는 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출발점이다. 하긴 해야 된다. 근데 육군에서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은 모르시는데 육군에서 엄청 싫어해 이거 지금. 자기들 어떤 지분이 좀 더 없게 삭감될까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전략적인 무기조차도 못 갖게 하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헤게모니가 줄어들고 뭐 자기들이 어떤 발언권이 줄어들어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최근에 불행한 정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날짜까지 얘기는 그렇고 그런 게 주도한 게 뭐 육군인데 그러면 기존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육해공 이렇게 해병대 있으면 그거 당연한 거 따지는 거 있잖아요. 저희 제대로 좀 그래. 그런 측면도 이게 견제하는 측면이 있어요. 무기라는 게 그래서 해군 것을 뭐 적극적으로 현 정부에서 밀어주는 것도 그런 측면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참 본의 아니게 정치 얘기로 들어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너무 복잡해요 이게. 근데 저는 이제 복잡한 거 상태에서 사람들 접하면서 만나면서 듣는 얘기야. 육군 출신자가 원잠은 절대 안 돼. 이건 또 듣기가 거북하지. 그냥 가만히 있죠. 그냥 그거를 서로 뭐 말싸움하고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돌아서 생각하면은 여전하구나. 6.25 전쟁 이래로 지상군의 중요성,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원잠은 필요 없다. 그럴 게 아니라 그냥 국방비를 경제를 더 부흥시켜가지고 국방비 늘려서 좀 하면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핵잠수함 추진 결정은 한국 자체 방위 전략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중 어느 쪽 영향이 더 큰가요? 그럼 이제 자체 방위라는 게 이제 자기들이 통제 관리를 하는데 한반도에 있어서 대한민국을 옛날 같은 식민주의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간섭을 하잖아요. 뭐 관세 전쟁이라고 해서 그것도 있었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고도화된 이제 자기 동맹을 통제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유럽에서는 나토 다 모아서 만들어놨는데 그린란드 전통적인 이제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해서 이제 덴마크하고 한판 붙고 있고 근데 거기에 또 이 나토 주국가를 하는 영국 뭐 프랑스 독일이 실제적으로 저항을 못 하고 있고 상징성만 가지고 있고 저항한다는 거 말로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동맹 관계가 미국이 원하는 대로 또 가야 되는 건가 뭐 나토 지역을 봐도 그렇고 이 한반도도 그렇고 근데 그 사람들이 뭐 나토를 해체하거나 없앤다 이제 그 사람들을 괴롭힌다 나토에 들어와 있는 나라들을 주국을 괴롭힌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또 이 한반도에 있어 대한민국을 괴롭힌다는 의미도 아니고 그 앞에 적들이 있잖아요. 우린 북한 있고 중국 있고 러시아 있잖아요. 이거를 억제하고 최소한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최전방에 한국,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의 군사력을 어느 일정 부분 키워줘야 되니까 단계적으로 확인을 거치.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10년 단위로 우리 군사력, 능력, 방산 이거를 다 확인을 해줘요. 처음에는 군사 원조 순수하게 해주다가 75년부터 군사 원조를 끊어버리고 그냥 공짜로 주는 거는 네가 직접 만들어봐.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마침 ADD가 탄생한 상태에서 75년대에 다 이제 결합이 잘 됐죠. 이제 그걸 다 본 거죠. 미국에서는 국방과학 연구소가 생겼어. 1970년대. 근데 지금 베트남에서 철수했어. 근데 한반도가 중요해. 근데 이 대한민국 육군이 소총이 옛날 M1 그다음에 카빈 소총 그게 주력이야. 근데 소총은 이미 시대가 바뀌었는데. 근데 또 동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요청을 해 만들겠다고 필요하다 맛을 봤으니까 베트남전에서 근데 이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를 라이센스를 주면 되는데 라이센스를 허술하게 좀 단위가 낮은 걸로 줘야 되는데 모든 방법 만드는 방법을 다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미 정부하고 미국의 업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게 또 한국에 전해지는 게 이제 와전돼요. 미국이 고자세로 안 주려고 한다 소총 만드는 기술을 막 그렇게 이제 와전되고 그거를 가지고 국방과 연구소나 지금의 업체들이죠. 내가 이거 다 해야 되는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야 뭐 그런 거 이제 또 국민들을 이제 선동을 합니다. 이 방산 쪽에서도 아니면 국방과 연구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예산 다 독점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 분야에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맡길 수밖에 없다. 미국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 군사력을 이제 10년 단위로 키워주면서 지금까지 왔죠. KT 전차뿐만 아니라 뭐 천무도 그렇고. 근데 이제 모방 생산을 합니다. 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중국 북한은 이제 러시아제였고 북한은 또 양쪽 다 모방을 하는 거. 외형부터 그 원리가 이제 제대로 안착이 되니까 안정화되니까. 대한민국은 대부분 보면 이제 미국제를 이제 모방을 하죠. 없는 기술은 이제 돈 주고 뭐 유럽 가서 산다든지 뭐 프랑스에서 산다든지 영국에서 산다든지. 근데 그거 공개 안 하죠. 쪽팔린 거니까. 국방과 연구소 쪽팔린 거니까. 자기가 모든 거
하고 제가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맨날 땅에다 막 머리 진지기면서 피 터지는 거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희생감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그런 모습을 이제 국방과 연구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뒤돌아서면 야 기술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지들끼리 논의해. 야 가서 공장을 겨냥해서 그 스케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 주고 사온다든지. 그럼 쟤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하거든요. 유럽 애들이. 근데 그걸 또 깎아라 그러고. 그거에 지금 K방산이 사실 발전을 그렇게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 한 건 아니에요. 미국도 줄 수 있는 도면은 줬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이 동맹 관계를 미국이 이제 일정 부분 키워놔야만 자기가 안전하니까 일본도 그렇게 해서 키워놓은 거예요. 검증을 계속하면서 저거 내가 원자탄 2방 매겼고 태평양 전쟁할 때 나한테 좀 아주 무지막지하게 칼을 들이밀고 막 목을 치려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니까 나머지 잔적이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과 유럽에서 독일이 딱 제거가 됐고 한데 이게 보니까 생각이 이념이 다른 소련 그다음에 1949년 탄생한 중공 지금의 중국이죠. 이게 정리가 지금 안 된 상태거든. 소련은 이제 중국하고 이제 손잡는 식으로 이제 하다가 좀 축소를 시켜놨죠. 러시아로 전체 소비에트 연방을 러시아로 이렇게 줄여놨는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고 그거는 이제 나토가 너무 동진한 것도 잘못도 있어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뭐 안보를 좀 불안하게 만든 건 사실 있고 일부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중공 지금의 중국은 이제 경제력이 미국을 통해서 유럽에서 다 훔쳐다가 자기들이 막 발전시켰죠. 사실 그 부분도 있어요. 발전시킨 것도 응용한 거. 그래서 대만은 이제 들어가야만 이제 49년도에 그 국민당 제거 전쟁이 끝나는 거죠. 아직은 미완이죠.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남조선, 대한민국을 먹어야만 끝나는 거고 아직 안 끝난 거잖아요. 계속 그냥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전략적인 안보에서는 지금 내가 이렇게 유럽, 서유럽의 나토의 군사력, 기술 분야를 좀 같이 도와줘서 한 것도 있고 일본도 키워줬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미국 자신을 위해서 근데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키워줬으니까 이건 이제 네가 좀 해. 그리고 대신 나한테 철저하게 보고를 해.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막고 있다고. 소위 좋게 얘기해서 정보 공유를 하자. 한미 동맹이지 않냐. 한미 연합사다. 뭐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인간 세상에서 드러내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은밀하게 아니면 은유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이 핵잠수함도 결국에는 이제 맨 끝에 그들의 리스트에 있어서 줄 수밖에 없는. 또 자연스럽게 좀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공개한 배경은 무엇이고 이 행동이 한반도 안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까지 쭉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평론가들 사이에서 북한이 그 2010년부터 2008년부터인가요? 전차부터 시작해서 온갖 종류의 신무기를 이제 퍼레이드에서 공개를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실 많이 놀랐어요. 아니 북한의 공업력, 경제력, 기술력이 저 정도는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어? 알고 보니까 그 시간이 쭉 흘러서 알고 보니까 철공소 무기들. 실전 배치가 아니라 그냥 테스트해보는 무기를 그냥 막 공개하는 거야. 테스트하는 미사일 공개. 그러니까 이게 심리전이죠. 나 이거 있어 하는데 결국 시간이 지나보니까 이게 실용화가 안 되고 실전 배치가 안 된 게 더 많아. 그래서 최근에는 잠수함이 그런 거예요. 잠수함이 이제 그 전으로 이제 지금 빨간 잠수함 공개했잖아요. 그 전에 또 중간 게 있었어요. 근데 북한 사람들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 그 전 게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예요. 그냥 크게 나눠서 이 빨간 그림의 잠수함이 세 번째인데 첫 번째, 두 번째가 또 실전 배치도 안 돼. 그리고 그 설계 형태가 세 번째도 그렇고 그 세일, 이 잠수함이 이게 세일에 이쪽에다 하나 반을 이제 이렇게 매립해서 수직 세우. 이거는 러시아나 중국의 그 원잠을 이렇게 할 때 가장 초기 단계 때 그랬어요. 초기 단계 때. 근데 미국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SLBM을 탑재하는 건 그냥 그 안에서 심었거든. 그 전체 동체 뒤쪽에다 심었거든. 동력이 있고 세일에다 안 하거든. 그러니까 기술이 벌써 차이가 나죠. 디자인 기술이나 어떤 설치 기술이 근본적으로 차이 나고 북한은 이제 그게 좀 모자른 거고 아직은. 그래서 과연 이번에 공개한 빨간 잠수함이 어떤 그 심리전, 프로파간다 그런 용도로 또 시작을 하나 보다. 옛날에는 전차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연장 로켓포, 대구공 로켓포, 순항미사일, 탄도탄, 뭐 대륙간 탄도탄까지 했는데 실전 발치된 게 거기서 손을 꼽는다는 게 그 수십 가지를 보여줬는데. 그래서 이 북한이 대한민국, 남한을 상대로 군사 무기 가지고도 상당히 심리전을 상당히 뭐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실제 쓸 수 있는 무기는 몇 개 될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군사력이 재래식 군사력이 있어서 현대화된 부대가 과연 몇 개가 될까.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공군 전력은 이제 뭐 한 줌이고 미그 29 맨날 보여주잖아요. SU-25만. 나머지는 자기들도 이 노후 기종, 비행하기도 어려운 기종을 아니까 이제 다 없앴어. 안 보여줘. 근데 한 2015, 16년도까지는 뭐 미그 21이라든지 미그 19를 이렇게 막 비행하는 거 보여주고 대한민국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관광료, 뭐 에어쇼 참가비를 주면 데려와서 원산에서 에어쇼 보여주고 사진 찍게 했는데 그거 벌써 10년 더 됐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선전전. 우리도 에어쇼 하고 우리도 전투기 있고 그런 거를 한 2016년도 기준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이제 지금은 또 그건 안 하고 그러니까 공군 전력이 또 형편없는 거예요.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줄어든 거고 시형 전투기 도입하기는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내세울 수 있는 게 우리한테 강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이제 빨간 잠수함이 이제 가장 최신의 보여주는 무기죠. 저게 이제 완성이 된 걸 보여준 게 아니라 이거를 건조를 하고 있다. 근데 그게 현장에서 사람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요즘 때 AI 영상들이 많잖아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시절이 있었고 지금 AI가 다 결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가서 직접 보기 전에는
저게 그 형태가 화면에서 본 형태로 만들고 있는 건지 일부 어떻게 더 씌워가지고 아니면 AI 결합해가지고 규모를 이렇게 크게 보이게 한다는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현장 가서 보기 전에. 그래서 이게 또 지나면은 뭐 또 다른 잠수함이 나오는 거 아닌가. 뭐 간격은 뭐 한 2, 3년 단위가 있었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결국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쳐들어오지 마라. 나 이러한 무기 있어. 그리고 그동안 많은 무기 받잖냐. 다 하고 있어. 겁을 주려고. 그러니까 나 쳐들어오지 마. 쳐들어오면 이거 다 쏠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거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 같아요. 이제는 평론가들 사이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짜가 많다. 실전 배치된 거 배치가 안 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고지것들을 믿을 수가 없다. 근데 하여튼 이것도 지나가잖아요. 지금 북한이 그걸 공개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은 그 얘기를 안 하죠. 오히려 지금 엉뚱하게도 뭐 이 무인기를 누가 날렸냐 소형 관측할 수 있는 무인기 파란색에 또 그 이슈가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요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 남북 관계가 이제 그렇게 계속 이어오고 있고 안보 관리는 이제 미국이 있고 하니까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거고 미국이 없었으면 벌써 진작에 전쟁이 났을 것 같은 생각을 저도 들어요. 그 미국은 이제 현재 역할 분담을 재래식 무기는 다 네가 이제 KF-11도 그런 의미가 있고 다 네가 좀 만들어 다 충당 만들어서 북한을 견제해주고 시간이 나면은 이 중국도 좀 감시해줘 시간이 나면은 이제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역할 분담을 시키고 있는 게 뭐 북한도 이제 우리를 상대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복합이 된 거예요 지금 서로가. 근데 이게 뭐 과거에 몇 년 전을 되돌아보면은 이런 그 경우가 계속 이제 있었죠. 있는데 그냥 쉽게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근데 새로운 뉴스는 대한민국이 원잠을 가지려고 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다. 미국에서 승인을 했다. 출발을 시키려고 한다.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대통령이 자국 군사기지 안에서 잡힌 것은 해당 나라의 주권에 있어 어떤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나요? 근데 일단 지역이 중남미, 특히 남미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 그 미국의 그 소나기 안에 있는 지역이고 왕래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손쉬웠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군사기지 아니다 아니면 뭐 대통령궁이다 이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미국은 뭐 1950년 6.25 전쟁 이래로 상당히 뭐 강력한 적들을 상대로 이제 싸워왔고 왜 대테러 전쟁 기간 동안에도 보면은 상당히 아주 밀도가 높고 엄중한 이게 분산된 게릴라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쭉 겪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89년도 그 파나마 작전도 있었지만은 자기들의 앞마당, 뭐 다른 말로 뒷마당에서 이렇게 작전할 수 있는 거는 손쉬웠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주권을 침해했느니 뭐 대통령, 뭐 군인이 뭐 군사기지 저는 그냥 이 군사 쪽의 평론가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미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특히 중남미는 1958년도의 쿠바 사태 이후로 아주 긴장 그 조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진보 쪽에서는 자기들이 뭐 주권을 뭐 침해했다 하면서도 그런 주장을 강렬하게 잠깐 했지만은 러우 전쟁,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상당히 그것도 편향된 발언이고 편향된 뭐 국회의원들 그 뭐 함부로 그렇게 중간에 서서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한쪽에 치우쳐서 지지하는 세력들 외국이라도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그거를 인정받기 어렵죠.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이제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한 20년 가까이 그 주시하고 저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아주 오랜 그 인내심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진입을 한 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고 그리고 이제 현재 국제 뉴스에서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는 이제 정리 단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이나 베네수엘라 현재 남아 있는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을 승계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란이 더 지금 등장을 하고 있죠. 이란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별 이렇게 뭐 주권 침해니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항공기 150대로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사실은 감시체계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일단 150대라는 거를 뉴스 언론에서 발표한 대로 그냥 고지것대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시는데 그 150대를 이제 지휘 통제 관제를 하려면은 물론 이제 항공모함이 그쪽에 가 있었지만은 그게 말대로 150대가 한꺼번에 들어갔을까? 뭐 이라크전이나 걸프전 때 같이 뭐 광활한 지역에서의 항공 통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이하 70대 이하로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작전에 들어 침투한 거는 수도에 들어갔던 거는 즉 뭐 150대는 처음부터 접했을 때 과장된 숫자이겠다. 물론 이제 먼 훗날 아니면 뭐 1년 이후에 이 현재 작전한 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 시나리오 작전 그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거는 뭐 나올 수는 있어요. 평론가들을 통해서 아니면 정보가 나와서 짧은 내용의 뭐 책이 나온다든지 충분히 그렇게 예상은 되는데 150대가 과연 다 들어갔을까? 그리고 핵심은 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거는 야간에 밤에 9대 헬기가 지나가는 거. 처음에는 그게 저게 뭐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미군 헬기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핵심 지역에 들어간 거는 그 정도고 주변 지역에 이제 그 군사 시설을 이제 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동원된 중고도 이상 아니면 적어도라도 이제 공격 헬기라든지 그런 화력들이 동원된 거는 이제 별개인데 그게 뭐 이라크전이나 이제 그 대테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한 것처럼 그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들어가면 더 위험하니까 다 분산해서 순차적으로 공격에 임하거나 이제 침투를 시켰지 않았나.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그래서 그걸 다 합해 보니까 뭐 상당수가 나왔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카리브해 쪽에 항공모함 있는 함재기까지 포함해서 150대 동원됐다.
그리고 뭐 폭격기 얘기하는데 한반도에서 훈련할 때 들어오는 거 보면은 뭐 2대 뭐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B-52H라든지 B-1B 폭격기가 많이 저기 동원된 건 아니고 하여튼 소수 파견된 거 그거 다 합해 보니까 그 작전 기간 들어가고 나오고 빠지고 한 걸 다 합해 보니까 150대로 할 수 있는데 실제 작전 지역에 들어간 거는 이 규모가 아니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제 레이더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하고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하고 연계가 인터그레이션이 안 되면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군부가 평상시에는 이제 자기들 국방부에 보고하기는 마치 이게 시스템이 연동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좀 나태하게 운영을 했으면은 보여주는 차원에서 했다면은 가동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미국은 그걸 사전에 이제 위치를 다 파악해서 다 무력화 시켰고 기존의 스트라이커 패키지 그 과정에 따라서 다 지상에 있는 방공무기 체계는 다 무력화 시킨 거고 기껏 남아 있는 거는 대공포, 기관포 이 정도. 이 정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부 헬기가 뭐 피격은 됐지만 살아 돌아왔다고 하죠. 뭐 조종사가 부상도 당하고 경상이지만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옛날 걸프전이나 이라크전 때처럼 뭐 대공포 정도는 이제 좀 살아있지 않았을까. 근데 미사일 쪽은 하나도 가동이 안 됐다는 거. 그래서 그게 뭐 그렇게 새로울 것도 없고 그냥 기존에 미국이 사전 계획하고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남미 지역이기 때문에 뭐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에서의 정보 수집 능력으로 작전 진행과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근데 여기 뭐 정보 수집 능력이나 정보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게 해당되는 지역이 남미입니다. 외형적으로 사람들이 왕래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뭐 행동하고 살고 이제 하는 게 그렇게 뭐 제약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정치 체계가 독재를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지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뭐 정보 수입은 뭐 쉽지 않았나. 그러면 이제 다른 예를 들면은 한반도의 북한 거기는 안 되죠. 다 외부가 막혀 있으니까 모든 게 중국 감시하는 요원들 인원들이 상당히 많죠. 베이징이나 뭐 다른 지역 큰 도시에 그 공산 체제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어떤 일반 그 자유주의 그 경제 체제가 같이 합해진 지역이지만 특수하지만은 거기도 엄밀하죠. 그럼 또 이제 중동으로 오면은 이제 옛날 과거에 이라크도 그랬고 이란도 그렇고 아주 밀도가 높고 감시 체계 눈이 많잖아요. 사람들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정보 수집이 어려운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무정부 상태로 있는 옛날 과거에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됐지만 뭐 블랙호크 다운 보시면은 93년도 일인데 실제 있었던 일은 자전거 델타포스 요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각자 소말리아 수도에 들어서 돌아다니면서 이건 뭐 무정부고 이게 군부 세력만 있는 데니까 한편으로 또 허술하면서도 또 이렇게 발견되면은 진짜 도망가기 어렵고 그 상반되게 또 있었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평상시는 우리가 영상을 이 사람들이 찍어서 올리고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찍어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외형적인 거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거는 돈이 없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정치 분야가 독재고 이런 거지 경제가 뭐 망가져서 근데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쉽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뭐 베네수엘라 돈을 잔뜩 이만큼씩 가져가서 뭐 쓸지언정 아니면 달러를 쓴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정보 활동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 허술한 지역이다. 통제가 이렇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쪽 지역에 엄밀한 지역보다는 좀 허술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같이 무정부 동아프리카처럼 그다음에 중동 지역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작전이 이게 쉽게 정보 수집이 쉽게 되고 방공망도 우리가 그러니까 무기 체계는 지상군 체계를 갖고 있어요. 베네수엘라군이 지상군 러시아제를 상당히 많이 사서 꼼꼼히 갖고 있는데 그건 지상군 무기 체계. 이라크전 때 보면은 그 의미 없잖아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항공 우주 방어 체계가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전투기도 많아야 되고 그게 다 연동이 돼야 되고 레이더 시스템이나 지휘 통제 시스템에 근데 연동될 수가 없고 전투기도 한 줌이 없고 14대 가동되는 거는 러시아제 수호의 프랭커 시리즈죠. SU-30. 이게 뭔가 불균형한 거예요. 자체 그 베네수엘라 군사력이 공군과 육군 핵심에 이런 작전의 침공에 대비해서 뭔가 불균형이 돼 있었고 사이는 이렇게 그냥 풀어져 있었고 행동하기는 편하고 정보 수집하는 요원들이 들어오기 쉽고 잠입을 해서 아니면 남미 계열 해당되는 베네수엘라 출신들을 써가지고 투입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거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출입 통제 이런 거 그래도 그나마 쉬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맞아 떨어졌다. 그래서 뭐 새롭지도 않다. 과거에 파나마 사태 이제 침공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파나마나 베네수엘라나 그런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다는 거. 근데 그 전에 이제 83년대 그 카리브해 그레나다 침공이 한번 있었죠. 그게 제일 먼저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빠져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작전을 해본 게 이제 그레나다 작전이고 89년 파나마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베네수엘라 남미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핀셋째 가듯이 이렇게 뽑아 납치해서 데리고 간 거는 그건 진짜 대단하고 신기한 건데 들어가서 뭐 무력화 시키는 거는 그렇게 뭐 아주 뭐 걱정을 할 수 있는 뭐 걱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또 얘기가 쿠바라면 또 달라지겠죠. 쿠바를 상대로 작전을 준비를 했다면은 이게 얘기가 다르죠. 거기는 상당히 그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운영 그러니까 소위 이라크 전에 지금 게릴라 이전에 탈레반이라든지 그 정도 수준 그 이상은 되니까 그러니까 소총 중심의 전력인데
뭐 러시아제 장비들이 있긴 있어도 다 사실상 가동되기 어려운 것들이고, 그래서 이게 쿠바를 상대로 했다면은 뭐 상당히 피해 손해가 많았을 거예요. 미국이 더 가깝기는 하지만 플로리다 지역에서. 근데 베네수엘라는 뭐 기다려줬고 방심하게끔 거의 20년 동안 내버려뒀고, 그 정권이 미국이 이제 매번 행정부가 바뀌면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결국 이제 미국의 민주당 정부에서는 이제 포기했던 거고, 공화당 정부에서는 이제 이 트럼프가 이기게 되면서 이제 자기들이 숙제, 미뤄놨던 숙제를 이제 실행을 한 거고, 아주 뭐 사실상 100%에 가까운 성공을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뉴스상에서는 조용해요.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규탄하면서도 실질적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장 각자 숙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아주 흔하게들 얘기하는, 아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밀렸다가 다시 들어갔다 뭐 밀고 땡기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 실제적으로 다른 데 신경 못 쓰죠. 자기들이 뭐 군사 강국이긴 하지만은 자기가 실제 원하는 거는 자기 주변의 땅을 다시 넓히는 거거든요. 밀어내는 거거든. 나토가 동지를 해온 거를 밀어내는 게 최우선 과제고, 그게 국가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지. 저 멀리 미국 앞마당 뒷마당을 할 수 있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돌봐줄 수 있는 여력이 없죠. 냉전 시절 때라면 뭐 그것도 냉전 시절도 뭐 80년대 초반 까지는 뭔가 개입을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쿠바를 거쳐서. 근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고, 러시아는 자기 앞에서 땅 따먹기 싸움에 이제 급급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은 대만을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언젠가는 들어가야 되니까, 쳐들어가야 되니까 군사력을 이제 10년 단위로 발전을 시켜왔죠.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2020년대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자기들이 대만군을 완전히 섬멸하기 위해서는 최소 뭐 2027년이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최신 무기들이 이제 다 공개를 했죠. 언론에 다 공개를 하고 보여줬는데, 그게 대규모 전력으로서 그다음에 잘 오퍼레이션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시간이 또 필요해요. 마치 무슨 우리 김치를 익히듯이 뭔가 숙성을 한다고 그러죠. 이건 당장 뭐 이 중국의 신형 항공모함, 세 번째 항공모함에서 뭐 J-35를 이렇게 사출했다. 근데 다 한 대잖아요. 근데 그 몇 달 전에는 그냥 올려만 놨었거든. 그리고 이제 연말에 사출하는 거 보여주고. 그럼 그게 최소한의 부대가 탄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상 운영과 항공모함 운영을 다 같이 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지. 순서가 있거든요, 단계적으로. 근데 그거를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그냥 야 우리도 이게 이멀스 사출기 된다, 가동 자대로 된다고 그것만 입증하기 위해서 이걸 띄운 거거든요. 딱 한 대. 그러니까 양산형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면 양산형은 이제 그 안에 뭐 레이더 제대로 가동되는 거, 미사일 뭐 여러 가지를 다 채워놓고 전장비 다 꽉 채워서 문제 없다. 대량 생산, 이걸 모델로 대량 생산해라. 그래서 그걸 받아야 되고, 조종사 양성해서 또 태워서 작전을 또 전술을 해봐야 되고, 그러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좀 중국도 지금 대만에 대한 숙제, 자기들이 이제 뭐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과정이죠. 2030년이 넘어가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 따라서 그때는 쳐들어갈 수 있다고 보긴 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계속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멀리 베네수엘라, 특히 전에 쿠바가 친소였잖아요. 지금도 친소지만은 더 가깝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가 친러가 되고 친중이 됐는데, 이거는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그걸 개입하면 이제 미국하고 이제 진짜 본격적인 관계가 틀어지면서 미국은 또 이 동북아시아의 군사력을 아주 보란 듯이 대대적으로 전개를 할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 더 아주 그냥 엄중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뭐 발생을 시킬 필요 없잖아요. 자기가 미국을 잠재우면서 자기 군사력을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이제 과도기잖아요. 올해 4월달에 이제 뭐 미국하고 중국 정상회담이 또 있는데, 저번에 이제 김해기지에서 만나기도 했지만은 그때는 사전 그 만남이었고, 근데 본격적으로 서로 이해관계를 이제 타결짓기 위해서 4월달에 봄에 이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굳이 뭐 거기에 개입할 필요는 없죠. 미국을 자극해서 반대로 가게 할 필요는 없죠. 자기들은 목표는 대만이지 베네수엘라의 뭐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탈냉전 이래로 러시아나 중국은 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하다 마는 경우죠. 몇 번 얘기하다 말았더라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숙제가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에 어떤 상관관계 미국과 그걸 따져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방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 정도는 예상했었고, 이 중미, 남미 문제는 이제 사실 미국의 앞마당이나 뒷마당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에 대한 거는 개입을 하면 이제 상당히 다른 방향을 가기 때문에, 어떤 다른 그 대륙에서 각자 지역의 땅 문제, 영토 문제, 그걸 이제 다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과거 동유럽, 우크라이나 포함해서, 중국은 인도 지역부터 대만, 뭐 센카쿠, 미국은 자기들의 그 중남미에 대한 거, 순수한 자기들의 영역이 있다는 걸 한편으로는 인정을 해줘야만 자기가 나중에 쳐들어와도 뭔가 이게 반격이 심하지 않는다든지, 뭐 하여튼 그걸 조율을 하는 거죠, 이 온도차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 옛날 같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의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체포로 베네수엘라의 국내 정치와 권력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것도 뭐 그렇게 대서특필 안 되는데, 그리고 미국이 아주 빠르게 잽싸게 현재 그 부통령을 이제 어떤 상대 카운터 파트너로서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유도했죠. 그리고 결국 됐죠. 이게 상대하기가 오히려 부정부패한 이 행정부의 장관들이나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은 이 사람들하고 협상하기 더 쉽거든요. 이게 뭐 오히려 유연성이 있는 거죠. 핀셋잭을 당한 걸 이제 자기들 겪었기 때문에 자기들 수도에서 그거를 자기는 안 당하기 위해서는 행정부가, 그다음에 행정부 자체가 붕괴가 안 되고 장관들 자리 유지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유지하려면은 응해야죠. 일부 지역의 핵심 군사기지의 타겟을 이제 정해서 핀포인트 해가지고 제거하고 폭파시키고 막 뻥뻥 터지고 마두로 데려가고. 근데 나머지는 다 온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복구를 한다든지 피해가 커서 사람이 물론 인명살상이 있었지만 주로 이제 쿠바 요원들이었고 자기네 자국민보다는 그 숫자가 그 비율이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은 경고성으로 이제 이쪽에 데려간 거고 나머지는 미국의 입맛에 맞게 좀 하자 옛날처럼 1998년 이전처럼 하면은 너희의 주권하고 나머지 뭐 경제를 되레 인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망가뜨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빨리 변신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이제 뭐 긴 시간이 필요해요 이걸 또 서로 조율하고 일단 밀고 땡기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야당의 여자 있지 않습니까 뭐 노벨상 받았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미국에서 안 미냐 이 전 세계적으로 상대를 해보니까 나라별로 상대해보니까 민주주의를 주창하면서 야당 인사다 하면은 되레 그거를 지지하면은 되레 미국한테 덤비거든. 더 심한 한술 더 뜨는 경우가 있거든. 그걸 미국이 겪었어요. 자기들이 어떤 그 이념이 민주주의라는 게 또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반미가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야당 인사들을 지금 상대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거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은 그냥 오히려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어떤 컨트롤하고 얘기하기 쉽다. 현재 부통령 중심에. 그래서 이건 충분히 간단한 공습을 핀포인트 공습을 하고 마두로를 이제 데려온 거. 그 시점에 하루 지나서도. 미국이 많이 약아졌구나. 옛날에 경험이 많이 쌓였구나. 무식하게 원리 원칙대로 하지 않고 어떤 요령을 피워서 그렇게 해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하나는 이제 주권 측면에서 이제 뭐 거부했지만은 나머지는 인정을 해주면서도 자기들 원하는 뭐 석유 중심에 그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자본 문제도 있으니까 투입해야 되는 게 그걸 원하는 걸 이제 가져가겠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수긍이 가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 남미 문제에 있어서는. 그다음에 주변국한테 경고성으로 콜롬비아 대통령한테도 이제 보여줬고 나머지 나라도 이제 똑바로 해라. 아르헨티나 트럼프를 지지한다지만은 뭐 에콰도르도 있고 뭐 이런 나라들 쭉 있지 않습니까? 엘살바도르 이렇게. 거기 이제 그러한 나라들 중남미 나라들한테 똑바로 해 잘해 이제 보여주면서 잘하면은 뭐 도와줄게 그런 측면도 이제 과시한 것도 있고 브라질은 땅덩어리는 큰데 그 지역에서 근데 사실 브라질도 땅덩어리에 비해서 군사력이 좀 빈약해요. 전투기 숫자나 전차 숫자 보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브라질이 이제 자꾸 룰라 대통령이 이제 자꾸 진보 성향의 대통령인데 뭐 거기도 이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브릭스라고 하는 뭐 남아공도 있고 이렇게 해서 따로 모여 있잖아요 그런 회색 국가들 간의 어떤 경제 모임체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있죠 좀 유연하게 해라 어느 한쪽에 이렇게 편향되게 하지 말고 유연하게 해라 그런 어떤 보여준 모습이 이번에 시연한 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강하게 보여줬죠. 주요국들이 전투기를 확보한 상황에서 왜 KF-21이 여전히 의미 있는 전투기로 평가하나요? 출발은 이제 처음에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4.5세대로 이제 발전하고 시작했는데, 근데 그렇게 시간이 개발하는 시간 2014, 15년들이 이제 지나면서 10년 전이죠. 미국의 F-35가 이제 본격 배치가 생산 배치가 되고 있고 수출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미국이 동맹 중에서도 마음에 안 드는 국가, 나라 상대로는 못 주는 거죠. 왜냐면 이란이 이제 옛날에 79년도에 이제 그 신정 체제로 바뀌었듯이 그 전에 친미 국가였거든요. 이란이 베네수엘라도 원래 친미 국가였고, 근데 그게 다 바뀌잖아요. 특히 이제 그게 중남미 국가 미국에서 안 믿고 있고 근본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동 국가들, 그다음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다 안 믿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나마 이제 이 한반도하고 일본하고 이제 뭔가 서로 얽혀 있어가지고 위교 전쟁을 이제 시작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줘요. F-35을 주고. 근데 바로 옆에 중국이 있단 말이야. 나머지 지역은 아주 뭐 이랬다 저랬다 뭐 회색 국가, 좋은 말로 회색 국가죠. 뭐 아프리카도 저 밑에 있는 남아공이 원래 백인들 중심의 국가였고 뿌리는 친서방이었는데 흑인 대통령 이제 흑인 정치 체제로 다 바뀌니까 회색 국가로 바뀌었고 그래서 거의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가 중에 남아공이 제일 선진적으로 봤는데 이제 그것조차 이제 믿을 수 없는 아프리카 땅 자체가 대륙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나토 그린란드 문제 그것 때문에 나토하고 지금 외형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걸 또 보면서 덴마크 혼자 자기들 주권 지킨다고 자기 능력도 안 되는 국가가 저 덴마크 그렇게 뭐 대단하도 안 보거든요. 낙농 국가라고 뭐 얘기를 알려져 있지만 자기 어떤 능력에 안 맞게 그린란드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근데 전통적으로 1950년대 냉전 시작하면서 그린란드는 미국의 우주 탄도탄 날라오는 이제 방어할 수 있고 조경할 수 있는 그거는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린란드는 그 정도 역할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커졌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린란드를 가져야 된다 이제 심하게. 근데 이것도 뭐 갖겠다는 것보다는 이제 최종 정리는 군사 기지를 더 설치한다든지 나토가 좀 신경 같이 쓴다든지. 그래서 뭐 탄도탄을 뭐 러시아 탄도탄을 어떤 방어 견제 측면에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게 다 전 지구상으로 어울려져 있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투기 말씀드렸죠. 예, 미국은 이제 국제 전투기라고 해서 1950년대 말부터 등급에 따라서 동맹국의 등급에 따라서 아니면 조달 순위 아니면 조달의 어떤 그 생산 라인에 따라서 전투기를 이제 차등 공급을 해왔어요. 50년대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냥 F-16하고 F-35라는 전투기 가지고 동맹국 등급에 따라 줘요. 근데 여기에서도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어요. F-16의 최신형 블록 70이라는데 이걸 팔겠다 하더라도 비싸다. 그다음에 미국의 통제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무조건 배제할 수는 없고 배제를 하면은 또 중국 쪽으로 넘어가니까 러시아 쪽으로 꼭 뭐 전투기 사는 거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성향이 이걸 달래고 얼르고 달래려면은 뭔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이 상황을 이제 이렇게 서로 어울려 이렇게 막 뭉쳐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 등장한 게 KF-11 우리 대한민국 미디엄급 전투기로서 순수하게. 근데 이게 미국이 개입을 했던 게 엔진이잖아요. 우리가 엔진이 없잖아요. 뭐 10년 후나 15년에 우리 방위사업청의 주도에서 뭐 엔진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무조건 된다고 해야만 공무원의 특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전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동맹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뭐 전차나 소총보다 이제 더 중요한 시기가 왔는데 이거를 대응을 시킬 수 있는 나라가 없을까? 집정에 나같이 F5 계열이라든지 시리즈 뭐 F-12 실패작도 있지만 그거를 절충한 게 F-16 시리즈인데 그것조차도 뭐 힘들어 하니까 서로. 그래서 이게 KF-11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미국의 마음에 안 드는 나라에 수출을 하려고 이제 해요. 근데 또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쉽게 한국에다 한국 정부에 통보하기를 나 엔진 못 줘. 엑스포트 라이센스 안 낼 거야. 그럼 못 팔아요. 이게 통제가 되잖아. 교묘하게. KF-11이 국산 전투기를 하는데 엔진은 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또 탈피하려면은 제가 볼 때 한 15년 이상 지나야 될걸요. 그러니까 중국이 러시아제 엔진을 카피 떠서 만들듯이 그 정도 하려면은 10년에서 빨리 10년 잡은 거고 한 15년 정도 지나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그 시절 15년 후에는 6세대 전투기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럼 또 한 발짝 늦는 거죠. 지금의 5세대 전투기 시대에 F-55 판매하고 있듯이 4세대 경전투기를. 그 상당히 교묘한 거예요. 자기들은 이제 항상 앞서가면서 뭐 하나를 물려주는 듯 하면서도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심어놓고 엔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독립적으로도 하려고 노력해서 가도 그때는 성능이 또 차이가 생길 것 같아. 지금 그때 가서 지금의 KF-11은 좋은데 블록 3까지는 스텔스까지 잘 나올 것 같은데 뭐 6세대 전투기 시대가 이제 2045년 이후에 50년대 바라보고 생기면은 우리가 또 초기 단계죠. 6세대 전투기 제대로 뭐 못할 수도 있고 왜냐면 먼저 숙제를 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인 예산적인 측면 노력 이게 또 잠깐 텀을 둬야 되고 뭐 기술을 모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뒤처질 수 있는 상황이 또 온다고요. 5세대까지는 하더라도. 근데 어쨌든 KF-11은 현재로서는 딱 모여지더라고요. 도입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F-50을 도입한 나라. 아니면 도입을 예정한 나라들. 근데 F-50도 미국제 엔진. 그다음에 미국하고 공동 설계. 이런 게 교묘하게 숨어 있잖아요. 순수 100% 국산은 아니라는 거. 이게 한 70%의 국산 KF-11.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통제를 받으면서도 F-35, 그다음에 F-16V를 살 수 없는 여건과 상황에 있는 나라한테는 주라고 할 것이고. 그래도 이건 발전이죠.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전투기 수출을 지금 시작한 지가 아직 10년 됐어요. 수출한 지가 이제 본격 있게 내보내기 시작한 게 그 50계열이죠. FA50계열, T50계열. 앞으로는 이제 핫해지는 상품 두 가지 상품으로서 이제 KF-11이 등장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발전을 하고 있다. 요건 순수하게 국뽕이 가져도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UAE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양국 방위산업 구조와 협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저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변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번에 우리 대통령이 가서 이제 만났는데 뭐 특별한 게 이루어진 게 현재는 없죠. 워낙 걔들이 요구한 게 까다롭고 아주 좀 심하기 때문에 역시 중동 국가들은 다 그런 면이 이제 강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외형적으로는 이제 우리 기자들한테는 이제 엠바고 걸었다 하는데 뒤집어서 이제 활용하는 거죠. 쟤들이 엠바고 발표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실제로 얻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그 현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주변국 언론에서 특별한 얘기 안 나와요. 상당히 이 중동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친미이면서도 또 미국이 워낙 이제 자기들을 이용을 하니까 한편은 여기저기 손을 이제 뻗치는 게 뭐 중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 인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기저기 이제 간을 보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랍에미리트 그렇게 뭐 일반적인 경제 교류야 뭐 그건 모르겠는데 군사 분야는 특전사 병력도 가 있지만은 지들이 아쉬워서 불러들인 거고 우리가 뭐 중동 지역에서 전쟁할 것도 아니고 뭔가 자원을 확보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뭐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아랍에미리트의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이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끝낼 수도 있어요. 그냥 깨질 수도 있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양국 방위산업 구조 우리가 다 웬만한 거 가지고 있는데 왜 걔들한테 우리가 미래의 잠재적인 경쟁자를 만들어야 되나 저는 그게 좀 부정적입니다. 튀르키예가 결국 우리의 경쟁자가 됐잖아요. 무인기 분야를 빼놓고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빼먹으려는 게 많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거를 좀 사주면서 이거를 이제 언론 기사로 발표하기 허용을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체면이 살고 뭐 해당되는 정부가 이게 지금 성과를 들어가는데 그거 다 못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사인을 해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서 먼 훗날 몇 년 후에 뭘 해볼 수도 있다. 잠정적인 거 아니면은 좀 유보적인 거, 뭐 그런 거라서 저는 아랍에미리트, UAE, 뭐 중동 국가들 그런 거 행태는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뭐 산업구조, 양국 방위 산업구조에 영향을 미칠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KF-21의 자국 무기를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전투기 성능만큼이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게 다 뭐 이제 실제 요즘에 얘기하는 컴퓨터 시스템, 기본적 소프트웨어, 미션 컴퓨터를 이렇게 단어가 내려가죠. 세분화되면 그거를 이제 손쉽게 업그레이드하고 바꿔서 연동해가지고 무기 발사가 이제 자동화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니까 미션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것만큼이나 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니 국산 무기가 없는데 뭘 지금 그 얘기를 하냐 싶은 거예요. 이거를 아니 국산 공중발사, 투발사 무기가 기껏해 KG집이 하나인데 공대공 미사일 2종류 이제 개발 착수했다고 발표했고, 장공지2, 뭐 공대함, 극초음속, 이제 뭐 말로만 나왔어요. 말로만. 이게 서류 형태로만 나온 거고, 좀 구체화돼서 공중발사에서 목표물 타겟을 명주시켰다. 지금 양산을 앞두고 있다. 그런 얘기를 눈으로 확인하려면은 아마 이 현 정부의 거의 말기쯤에, 그러면 그 다음 정부에서는 이제 생산 배치를 해야 되겠죠. 2030년대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이거 좀 막 머리 쥐어짜면서 해당되는 담당자들은 이거 연구 많이 하고 이제 밤새고 하겠죠.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이런 부분은 이제 2026년 이제 시작이지 갈 길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우리 마음대로 무기를 주무를 수 있는 거, 전투기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한 미사일 무기들을 통합해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의 통제를 안 받고. 이제 이런 사례는 이제 프랑스 라팔이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라팔이 처음에는 이제 제가 2001년도에 시험비행센터, 라팔 시험비행센터를 그때 프랑스에 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나죠. 수출 시장이 있어서 아주 상당히 인기가 많고, 그런데 이러기까지 만 25년 걸렸어요. 제가 2001년도에 시험비행센터 가서 복원 이후로 만 25년. 50년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KF-21도 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출이 더 늘어나려면, 지금에 얘기하고 있는 국가들 한 4-5개국이죠. 진짜 살 것 같은. 여기서 더 늘어나려면은 보통 전투기 성공작들이 F-16 기준하면 20개국 넘어가요. 그다음에 프랑스 라팔이 지금 12, 13으로 넘어가고 숫자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 정도, 최소한 프랑스 라팔 수출 대상국이 늘어나려면은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어요. 거의 블록 3 스텔스기가 개발이 완료되는 2040년. 그때는 상당히 뭐 여기저기 생각지 못한 나라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올 수 있죠. 뭐 사겠다, 팔아달라. 그러면 이제 2040년도에 가서는 우리가 블록 3 개발이 거의 대부분 완료가 돼 있고, 그다음에 최초의 한국형 엔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국산이라기보다 한국형 엔진이 완성이 끝난 시기예요. 그럼 그때는 좀 더 늘어나겠죠. 그걸 보고. 근데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 이제 러시아 포함해서 그때 6세대로 넘어가 있는데, 6세대 전투기 초도분이 막 이제 배치가 되고 있을 때고, 우리는 5세대 개발을 완료해서 이제 판매를 시작해야 되는 시기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면밀히 보면은 결국 과거 돌아온 것도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성취했지만은, 뭔가 격차는 이렇게 계속 간격은 벌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가면은 그래도 저희가 있고, 그런 면에서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고, 거기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수준 말고, 그 시장 말고 여기서 또 시장은 또 존재하니까 이거라도 해서 팔아 먹어야 되죠. 미국은 물려주면서, 미국은 그 부분을, 세대가 낮은 부분을 사실상 물려주면서 그건 네가 좀 메꿔줘. 근데 내가 싫어하는 나라는 팔지 마. 엑스포트 라이센스 안 줄 거야. 이제 그 지금 블록 2까지는 그렇잖아요. 근데 블록 3에서는 이제 라팔처럼 마음대로 수출한다기보다는 미국의 눈치를 좀 덜 보고 엔진을 국내에서 생산하면은 조달 시간이 좀 정확히 나오고, 그럼에도 근본적으로 미국한테는 눈치를 봐야 될 거예요. 이거 뭐 파키스탄 같은 데 팔 수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는 미국의 간섭과 견제를 좀 덜 받는다. 이게 가면 갈수록.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2050년대, 60년대 가서는 뭐 미국의 패권이 이제 지금보다 더 축소가 되면은 우리가 원자폭탄, 핵폭탄까지 이제 스스로 가져야 되는 시간과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이제 또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2026년 1월 현재로서는 요 정도 원잠까지 합의가 된 거. 그다음에 KF-21이 이제 양산 기체가 1호기가 양산형 부대에 배치할 수 있는, 이제 막 나오려고 한다. 그 직전 몇 달 전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75년, 1975년에 쭉 올라온 게 이 정도고, 앞에 또 이렇게 남아 있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좋기도 하면서도 답답하고,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서 그런지 제가 그때까지 그걸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왜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1971년부터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발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 70년대 80년대는 이 무기체, 대한민국의 보유 무기를 맨날 답답해했거든. 전차 제대로 된 거 뭐 105mm 주포 달린 전차도 막 없어가지고 그럴 때 있었거든. 답답했거든 어렸을 때도. 근데 그건 이제 탈피한 시기가 되니까 내가 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나이 먹잖아요. 사람이 수명이 이제 살날이 줄어
끌어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원잠 얘기는. 근데 옛날에는 원잠 생각을 할 수 없었잖아요. 한국형 원잠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고 한국형 전투기, 그것도 스텔스 전투기 나올 거라고 전혀 상상 못했던 시기가 하다못해 90년대, 2000년대, 2000한 거의 뭐 4, 5년까지 그랬죠. 근데 지금 2026년 오니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시간, 뭐 돈도 예산도 중요하고 그걸 우리 응원하는 국민들의 어떤 지켜볼 수 있는 시간도 이게 다 서로 다 다르고 그래서 이게 KF11 어쨌든 2014, 15년대에 이제 승인이 나서 사실상 10년 만에 완성인 최초의 기체 블록 1이 실전 배치할 수 있는 기체가 나왔다는 게 10년 걸려서 이거를 조만간 볼 수 있다는 게 뭐 좀 의미가 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러면 다음에 이제 블록 2가 더 땡겨져서 2027년 8년에 빨리 보고 막 떨어뜨리는 미사일 쏘고 하는 거 지상으로. 그리고 이제 2030년 32년 정도 되면은 스텔스 전투 개발 진짜 합니다. 아주 공개적 만천하 이제 여러 나라들 다 대놓고 할 수 있는 공개 발표할 수 있는 게 2032년. 근데 향후 앞으로 한 뭐 그것도 7년, 8년 남아 있죠. 한국형 스텔스 전투기 아주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하여튼 KF11이 또 이게 성취감도 있지만 갈 길도 멀다. 완성이 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2040년대는 6세대로 빨리 들어가 진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지 뭐 중간에 유무이복합도 얘기하는데 그 동시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점점 뭐 숙제가 늘어나고 공군이 획득할 무기 종류도 그러니까 항공기 플랫폼도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육군에서는 견제하고 자기들 탄도탄을 다 그대로 살 수 없으니까 또 해군은 원잠을 해야 되고 해병대는 독립해야 되고 또 시작이에요 새롭게. 뭐 전에 뭐 20년 전에 수건 사업을 했던 게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면 또 시작이에요. 또 새 출발이에요 지금. 또 앞으로의 미래 20년을 앞두고 KF-12 상징성은 또 제일 첫 번째니까. 출발점에 있어서 여러 무기체계가 있는데 이 플랫폼이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상징성, 의미는 대단하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은 미국의 통제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KF-21 블록 업그레이드가 공군 전략과 임무 수행에 어떤 의미를 주나요? 일단 한반도의 제공권 장악에 있어서는 북한이 러시아제 최소한 SU-30 시리즈든지 뭐 MKK, 그다음에 SU-35 이런 걸 이제 뭐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고의 한반도 어떤 독자적으로 미공군 뭐 하다못해 지금 뭐 예전에는 우리를 스스로 이제 미국에 대해 비하했는 게 대한민국 공군은 7공군의 일부다 이렇게 또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일 미군의 항공전력 요거를 직접 전쟁 초기에 지원을 안 받더라도 독자적으로 전체 한반도를 이제 장악을 하려면 제공권 장악하려면은 KF-16 역할이 상당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KF-16이 이제 개량되고 있는데 뭐 A사 레이더 장착하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 한반도 상황이 너무 이렇게 방공망이 현재로서 확인이 안 됐지만은 북한 방공망이 계속 거기도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주춤한 시기는 있었지만은 과거 10년 사이에 그래서 이제 발전을 또 시키고 자체 개발 그러니까 중국 기술을 받아들이고 러시아에서 또 뭘 컴포넌트 받아서 그들도 지금 방공망을 다시 이제 S300 시리즈 이상으로 이제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다 붕괴시켜버리고 하려면 점령을 이제 제공권 장악하려면은 KF-11이 앞으로 이제 전자전기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도 일부 들어가고 블록 2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역할, 임무 수행 때문에 국산 그 미사일들을 투발사를 이제 2030년대부터 양산 배치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하면은 수급 조달이 이제 용이하고 가격을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이 KF-11을 갖는 역할은 그동안에 우리가 KF-16 170대 가까운 숫자 가지고 버텼다면 이제 그것은 점점 줄여버리고 지금의 KF-5 없애려고 하듯이 그래서 이런 전략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정말 핵심적인 미공군하고 작전할 때 들어갈 수 있는 게 이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39대 F-35A 뭐 추가로 20대 들어온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 연합 작전에 있어서 아주 같이 갈 수 있는 KF-15는 이제 미군이 다른 작전할 때 우리가 독자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전력 물론 이제 F-15K는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이 대한민국 공군의 앞으로 80주년이 되는데 조만간 그때 가면 이 KF-21의 존재가 이제 그런 상징성도 있고 공군력의 대들보 허리 숫자가 이제 뭐 지금 불협화음이 있지만 삐그덕거리지만 120대 만들고 또 추가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국산 전투기의 비율이 지금은 이제 FA-50 60대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그때 가서 50% 이상 이제 점유율이 점점 늘어날 수 있는 커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블록 3 6세대 거기까지 쭉 이어지면은 옆에 있는 서해 황해 쪽에 있는 중국 공군의 그런 걔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어떤 이 중국 공군이 이제 해군 항공대 과거에 소련이나 러시아의 항공기 전투기를 이제 카피 모방 생산 데드 카피 해서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독자적인 거로 이제 갈아타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시기상을 보면 얘네들이 먼저 하고 중국 애들이 2040년대 하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절반의 전투기는 국산으로 이제 뭐 형식상 국산으로 하지만은 엔진 때문에 50% 이상 점유율을 키울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최종적으로 또 시간이 흐르면은 2060년대 하면은 점유율을 뭐 80%까지 올릴 수 있고 F-35A는 또 장기간 운영할 테니까 기존의 F-15K, KF-16을 다 그때는 도태시켜야 되니까 없어지고 그러면 결국 국산 전투기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반도 통일이 안 된 상태로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맡기는 거죠. 내가 이제 안 도와줘도 네가 이제 혼자 다 해. 그러면 이제 동맹의 내용이 좀 바뀔 수는 있는 거죠. 지금과 달라질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국가 간에 아니면 대륙 간에 지구상에 거기에 흐름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전투기가 또 상당히 중요하다. 이 핵무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재래식 무기에서 어떤 독립성, 상징성, 기술력 이거는 전투기예요. 전차는 자세히 보면은
전차는 많은 나라들이 했어. 뭐 2차 대전 이후에 동유럽 중심의 뭐 T-72 계열을 모방 생산, 개조 생산 그부터 해서 그다음에 뭐 영국제 센츄리온 전차라든지 뭐 미국제 전차라든지 이걸 다 모방 생산해서 전 세계에 보면은 전투기 비교하면은 웬만한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차예요. 사실은 좀만 신경 쓰면은. 근데 전투기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도에 따라 실패한 나라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공하고 있다는 성공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군의 전력이 국산 전투기로서 한 80%까지 이루어지는 날이 그렇게 아주 막연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있는 시기다.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게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AI 파일럿 무인기가 KF-21과 함께 작전할 경우 공군의 전투 방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AI라면 모든 게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지금 거꾸로 뒤로 가면 전력 문제가 또 생기고 그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 거기에 부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전문 용어도 있지 않습니까? 혼자 얘가 무슨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무슨 사람처럼 이렇게 탁 행동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무인 전투기, 무인 공격기를 한 대의 유인 전투기가 통제를 하려면은 그 컴퓨터 시스템, 데이터 링크, 뭐 양방향성, 뭐 지향성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 다 심어져서 그게 다 제대로 거리상, 위치상 이렇게 안전하게 재밍받아도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고 뭐 에러가 안 나는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모든 시스템이 다 모이잖아요. 일반 과학 기술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해야만 한 대의 모성 같은 전투기가 여러 대를 이렇게 앞에 미끼식으로 내세워서 아니면 직접 공격을 하게끔 하는 그런 부분에서 AI가 이제 순간순간 판단해야 되잖아요. 조합을 다 해가지고 탁 그냥 순식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 민간 분야에서도 이제 AI가 등장함으로 있어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다 하는데 AI가 이제 현재로서는 로봇 뭐 하루가들에게 맨날 뉴스에서 보는 거. 그러니까 단순화된 거는 로봇이 뭐 한다면 또 뭐 이 머리를 쓰는 거는 AI. 그래서 공군의 어떤 그 숫자 전투기 조종사 숫자가 인구 비례해서 뭐 거기에 들어온 사람이 줄어들면은 그거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결국 사람은 계속 남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군의 조직과 구조, 운영 방식이 좀 바뀌겠죠. 근데 나가서 작전하는 거는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한 대의 전투기가 여러 대를 해서 교란시키고 뭐 유인해가지고 싸운다는 거. 그게 실전 지금 투입이나 실전 상황이 아직 없는데 이러다가 이제 조만간 제가 예상하는 건 2030년대 초입부에 아마 그런 시범 보일 수 있는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항공전이. 지금 뭐 태국과 캄보디아 항공전이나 파키스탄, 인도 더 나가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항공전. 그건 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봤던 일이잖아요. 뭐 사거리가 200km의 공동 미사일을 격추했다는 것도 이미 그 미사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들이 지나면은 AI가 이제 어느 정도 결합이 되고 무인 전투기에 그래서 한번 이제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어떤 이제 분쟁 지역에 미국이 아니면 이제 중국이 써본다. 특히 뭐 미국이 먼저 해보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걸 또 지켜봐야 되기 어떤 그 직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군은 항상 그런 실전 사례를 지켜보고서 이제 움직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로는 이제 뭐 서류상으로는 알 수 없는 뜻과 알 수 없는 얘기로 뭐 세미나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거는 실천에 할 수 있는 실천에 가까운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좀 이거를 2030년대를 이제 초반부터 좀 뭔가 변화가 있는 거를 보려면은 우리 공군이 그렇게 도입을 하려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몇 년 사이에 봐야 된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근데 온갖 뭐 논문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뭐 책자나 아니면 화면상에 있는 내용들이고 실천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만의 상황을 군사적으로 보면 어떤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접하는 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진짜 하루가 다르게 대응 훈련을 대만군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역시 이제 알려야만 어떤 견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만군의 항공전력 그다음에 지상전력이 그래서 홍보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비 태세하고 있고 실사격 계속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들어와봐라 이제 그런 또 심리전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뭐 사실 2013년 이대로 계속 지속이 됐고 물론 그 전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빈도에 있어서는 최근이 사실 좀 2025년부터 좀 늘어났어요. 서로가 많아졌고 그래서 뭐 갑자기 중국군이 뭐 중간에 있는 펑우도라든지 그 섬을 뭐 쳐들어간다든지 뭐 옛날에 금문도 그 지역 바로 앞에 있는 거기 쳐들어가서 점령해도 뭐 새로울 건 없는 그렇게 놀랄 뭐 필요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기 있긴 한데 근데 제가 이제 뭐 다른 내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작전을 이제 미군의 수준의 베네수엘라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자기들이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그걸 수행을 하려면은 어떤 가지고 있는 장비 무기들 그다음에 병력의 어떤 그 질 문제 숙련도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시진핑은 대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부패한 군부를 지금 계속 도려내고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고 그게 뭐 자기 파다 자기 파가 아니다 그걸 떠나서 전통적으로 이제 중국의 부패 부정부패 그거를 지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신경을 쓰는 걸로 보여요. 그냥 외형상으로는 내부적인 또 권력 투쟁은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람이 바뀌면 또 거기에 적응하게 돼 지휘관이 바뀌면 밑에 사람이 적응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그런 것도 포함을 하고 무기 체계가 지금 한 70%까지 최신 무기 체계 전례 없는 70%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게 100% 아니더라도 95%까지 올라가려면 역시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자기가 말로는 이제 27년까지 준비를 끝내라. 그럼 27년까지면 27년 12월까지겠죠. 그러면 짧게 잡아도 올해 11개월, 내년에 12개월. 그 다음에 이제 점검을 하겠죠. 들어갈 수 있겠냐 없겠냐를.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긴장 조성을 할 수밖에 없고 중국에서 이제 대만 왜냐면 그럴수록 자기가 그걸 감춰야 되니까 지금 현재 군사력이 다 완비된 것처럼 보여주려니까 역시 막 포위 훈련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안쪽이 내부나 바깥을 보면은 이게 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2017년은 지나고 그리고 28년, 29년은 또 이제 진짜 준비를 이제 하는 거죠. 야, 이렇게 사람 다 바꿨고 무기 다 들어왔어. 체크를 다 해봐야 돼요. 점검을. 근데 그게 뭐 규모가 큰 그 군대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안 되고 면밀하게 탄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센서, 우주, 뭐 정보 자산도 그렇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 확보가 됐습니다. 훈련이 좀 다 갖췄습니다. 자, 이제는 한번 해볼만 합니다 하면은 그것도 한 2년 걸릴 거야, 아마 2년. 지금의 2년, 앞으로 2년. 그럼 몇 년이에요? 2030년도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중국이 대만을 아주 그냥 독한 마음 먹고 들어가는 거는 뭐 2030년대 초반 아니겠느냐. 30년, 31년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전망을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태까지. 그래서 대만은 이제 그래도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옛날에 했던 것처럼 계속 화력 훈련, 사격 훈련을 계속 보여주고 전투기 띄워서 초계비행하는 걸 계속 보여주고 그래서 그거에 좀 숫자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군이 쳐들어가면은 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의 트럼프가 사라진 다음에 하면은 좀 더 좋다 이거죠. 트럼프가 사라진. 트럼프가 워낙 강경파니까 실제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먼저 바이든은 이제 말로만 그전 민주당 대통령은 말로만 쳐들어가지 마. 그랬던 거는 말로만 그랬던 거고 실제 믿겨지지가 않고 근데 지금의 트럼프는 몰라 네가 알아서 생각해봐 하는 거는 던진 거는 이게 본심은 너 들어가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있나 지금 그거거든. 근데 사람들에 따라서 저렇게 트럼프가 얘기를 던졌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는 대만을 버리는 거다. 일본 다카이치가 뭐 중국에 대해서 그 했던 거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지 않아. 근데 4월 달에 또 시진핑 만나서 자기 그 무역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 먹고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좁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유보 좋게 말해서 유보인데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식의 대만은 진물 받았을 때 일본에 대해서 응원을 못 해주는 거 유보를 하는 거죠. 봄에 만나야 되니까. 근데 그거 지난 다음에 그 양국 간에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이 어느 정도 어떤 실체가 드러났는지 또 좁혔는지를 보면은 또 방향성이 또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이게 미국과 중국, 대만, 일본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이게 쉽게 결론 내릴 수 없고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대만은 이제 항상 군부대는 긴장감에 살고 있고 대만의 국민들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12월 달에 갔다 왔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9월 달에도 갔었고. 그러니까 2025년 2번 갔었는데 아니 평온해요 그냥 그 생각도 안 해. 우리 같은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질문했어도 그다음에 뭐 군사 쪽에 방산 쪽에도 얘기를 이렇게 접해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온도차가 있어요. 대만군하고 일반 국민들하고 온도차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한반도 남북한 같은 그런 것들 대치 상태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부분 빼고서는 일반적인 건 다 교류가 그냥 넓게 얘기해서 모든 교류가 막 뒤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언젠가는 대만을 점령했다? 그러면 거기 대만의 기존의 국민들이 사는데 상당히 뭐 힘들겠나?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하고는 틀려.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 돼요. 쟤들은 그냥 합해줘도 살 수 있지 않을까? 뭐 누가 뭐 학살되거나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문제는 항상 우리가 문제예요. 한반도는 예측이 안 되고 만약에 이게 통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한반도 문제 한반도. 쟤네들은 덜하다는 거. 상대적으로 덜합니다. 중국, 대만, 한국의 국방력이 지금은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나게 된 걸까요? 그것도 뭐 중국의 경제 발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미국이 소비에트 연방을 러시아로 이제 낮춰놨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편을 먹고서 그러려면 이제 군사 부분까지 중공 당시에 협력도 하고 지원도 해야 되는 그게 이제 89년 천안문 사태로 다 흐지부지 됐지만은 그래도 그 이후에도 군사 기술은 이제 다시 금지를 했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다 풀어졌거든.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물건 팔아먹고 싼 물건이 들어와서 뭐 미국 경제에 일시적으로 어떤 그냥 눈에 드러나는 게 저렴한 물건들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소비를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젖어서 사는 게 그리고 이제 그 과도기가 이게 앞으로는 좀 문제가 있겠나 있을 수 있는 그 과도기 연도가 2008년도부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 경제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리만 브로더스인가 2008년을 넘어가면서 중국이 이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 내가 이러한 무기를 만들었어. 그동안에 내가 몰랐지. 숨겨놔서 만들었어. 하면서 등장을 딱 시키는 게 2012년도에 항공모함 라오닝 딱 공개 8월달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주하이 에어쇼에서 제2
20 스텔스 전투기 공개하고 그게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미국한테 대들겠다고 이제 시점이 2012, 13. 그래서 2013년도에 일본에서는 상당히 위기가 왔다. 드디어 쟤네들이 이빨을 드러낸다. 그럼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쳐들어갈 때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나 태평양 미군, 그다음에 본토 일본 열도 본토에 있는 주일 미군이 어떻게 대응을 해서 어떤 성적, 실적이 나오니까 전쟁을 수행하면 어떤 피해가 있고 어떻게 또 성과가 전과가 이루어지는지가 이미 2013년대에 그들이 이제 보고서 시중에 책도 판매를 했어요. 그다음에 온갖 시나리오를 공개했던 게 2013, 14, 15년대 한참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왜 그랬냐면 센카쿠 다오이다오 그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대만 문제에 다 같이 합해져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대만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의 경제력이 지금 뒷받침이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엄청 발전한 게. 이제는 어디서 훔쳐올 필요도 없이 기존의 기술이 이제 발전된 거에서 응용을 더 해서 발전시켜서 자기들이 많은 그 연구자들이 있으니까 방산 쪽에도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다만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는 미국의 주로 이제 X 시리즈를 많이 좀 이렇게 흉내를 내보고 한번 테스트해보는 게 이제서 해보더라고요. X 시리즈를 미국에 했던 거를 미국에 해고 이렇게 버렸던 거를. 그래서 지금 뭐 J36이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외형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미 90년대 다 했다가 다 아니면 2002년, 3년, 4년도 했던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해보고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언론, 유튜브에서는 야 중국이 이제 6세 전투기를 내놨는데 이거야 하는데 실체는 사실 모르잖아요. 껍데기만 사진 찍거나 영상 가지고 떠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은 저 같은 경우 이거 옛날에 미국에서 다 했던 건데 하나하나 다 해보네. 그다음에 이제 미 해군의 MH-60R 해상 작전 헬기 그대로 만들어놨잖아요. 이번에 뭐 Z 뭐 몇인가 했잖아요. Z 시리즈. 근데 그건 또 특별한 거는 1980년대 중반에 미국이 소련을 포위하기 위해서 중국한테 블랙호크 당시에 최신 헬기죠. 그거를 24대를 팔아요. 이 적성국이었는데 바로 또 팔더라고. 그러면 중국 애들 잘하는 특기. 이미 1990년대 초반 그 당시에 오면서 야 이거 뜯어보자. 모방 생산. 이거 비행기 좋은데 헬기 좋은데 우리 대량 생산할 수 없을까 하는데 90년대는 그러한 기술이 모자라고. 2000년대도 이게 진전이 많지 않았고. 근데 2010년대 야 이제 기술 다 있으니까 이거 가져와 이거 다 하면은 똑같이 만들 수 있어. 근데 우리 장기인 좀 더 개량 발전. 이 군용기 발전사가 전차도 그렇지만은 그 모방에서 발전시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양산 체제를 갖춰서 자기들 그 중국 해군에 배치를 하는데 E2C 조기용 보기 함상 그것도 이제 하나 나왔잖아요. 이거 모방을 하는 게 지금 와서는 되는 거죠. 과거에 이제 90년대 돈 벌면서 시작하면서 2000년대, 2010년대, 30년 사이에 서방의 어떤 잘하는 그 경제 분야를 다 그냥 자기들이 모방 아니면 다 습득해가지고 발전시키고 있죠 현재. 그래서 이제 무서워진 거고 미국은 현재 지금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하는 목적이 그러한 중국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어떻게 트집 잡거나 어떤 다른 면을 이제 때려잡기 위해서. 과거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들이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80년대 동시에 일본도 좀 자기한테 기어오르는 거를 좀 주저앉혀놓고 경제에 뭐 프라자 해가지고 조건을 걸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중국 상대를 하는데 뭐 과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군사력이.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이 이제 그런 돈벌이를 중국이 이제 옛날처럼 못하게 하려고. 그래야만 이제 이런 신형 무기를 더 많이 못 가지니까. 그게 또 이제 대만 문제로 이어지고. 서로 다 얽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 TV에서 얘기하는 게 트럼프 저 나쁜 놈 관세 뭐 이게 하는데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패권이라고 하는데 나쁜 말을 패권이죠. 진보 지역에서. 근데 이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평온하게 살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하고 최소한 뭐 좋은 쪽으로 이제 좀 내려앉혀야 된다. 협상을 해서 안 되면 뭐 전면적인 뭐 경제 전쟁을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여기까지 으름장을 놓는 거고 엄포를 때리는 거고. 근데 그 먼 배경에는 이제 군사력 문제, 서로 군사력이 누가 더 성장을 하느냐 못하냐. 돈벌이를 해야 투자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돈을 잘 벌어야만 군사비 아니면 무기 체계 KF-11 더 살 수 있고 더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최근에 KF-11 뭐 저율 생산 천천히 만드는 거를 좀 돌리게 하는 것도 다 돈 문제잖아요. 경제 문제. 그래서 얽혀 있어서 이게 상당히 유동적이고 이런 대만 문제도 근데 한 70%까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중국이. 긴장 상태는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근데 진짜 전쟁은 2030년대 진짜 일어날 것 같다. 네. 대만이 군사적으로 가장 크게 잘못 선택한 지점이 있었다면 한 가지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대만이 전통적으로 항공 분야,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전투기 생산을 이제 훈련기부터 똑같아요. 걸어온기는 경수성기, 훈련기, 터보프로 훈련기, 그다음에 제트 훈련기, 그다음에 전투기, 자국산. 물론 다 미국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다음에 전차도 미국제 전차를 프랭켄슈타인 같이 뭐 차체는 뭐 M60, 뭐 A1이나 A3 차체를 갖다가 포탑은 이제 뭐 M48, A5 포탑을 얹는다든지 아니면 내부 시스템은 M60, A3라든지 혼합된 그 자체로 다 했어요. 전차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장갑차도 차륜형 장갑차도 만들어내고 있고 서방 규격의 성능에 그다음에 온갖 미사일
지대함, 지대지 뭐 그렇게 만들고 있고 진화 공대 함에 활공 폭탄 여러 종류의 무기를 다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잠수함 부분은 지금 좀 아직 제대로 이제 올라서지 못했죠. 첫 번째 잠수함이 등장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기술을 뭐 가져다가 비공식적으로. 근데 역시 뭐 이 군사비 투자를 그 옛날처럼 냉전 시절처럼 못한 거죠. 어느 정도 자기들이 더 만들어낼 수 있고 확보할 수 있는데 그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한 30년 지속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사이에 물론 1996년도에 대만 앞바다에 중국군이 미사일을 탄도탄을 써서 위협을 한 적이 있지만은 그 시기를 지나면은 위협은 존재해도 맨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게 관성이 이제 생겨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전력 질주, 무기를 막 대량 생산 배치를 못했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말로는 생산을 했는데 역시 미사일 쪽으로 그리고 전투기는 이제 개량 쪽으로 미국에서 다 발주를 했는데 미국이 안 줘. 천천히 만들고 그게 F-16 지금 블록 70인데 66대 발주했는데 아직도 못 받았어요. 벌써 5년 이상 전에 발주를 한참 전에 발주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말로는 이제 무기 수출 승인을 냈는데 이게 제때 안 주는 거야. 중국의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뭐 이게 들쑥날쑥 물건이 들어오니까 이제서야 M1A2T 에이브럼스 전체 이제 받았잖아요. 그것도 뭐 그렇게 뭐 많은 것도 아니고 100대를 주문했는데 뭐 절반 정도 지금 도입을 했다든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견제, 미국의 어떤 조절, 무기 수출 정책 말로는 앞서가지만 언론에 먼저 나오지만 그게 도착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국방비보다는 어떤 민생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데 더 투자를 하고 치중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다 어우러지고 그리고 설마 뭐 전쟁 쳐들어오겠느냐 군사력이 시기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은 이 바다를 건너려면 희생이 많을 텐데 뭐 들어오겠어 그런 무사 안일주의도 있었고 근데 반면에 또 대만군은 또 훈련은 또 땀에 맞춰서 한강 훈련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공군의 전력이 전투기가 중국군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격차가 일어났어요. 대표 선수가 F-16 그 블록 70 개량형인데 그거 가지고 중국제 온갖 전투기를 다 상대하기는 지금 붙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좀 운을 바라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동안에 이게 자기들이 뭐 내부 정치도 그렇고 경제력에 투자하는 거 이 측면도 좀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군사력이 그것만 집중할 수 없었던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상대적으로 중국군에 비해서 대만군이 좀 약해졌어요. 근데 방어하는 전투에 있어서는 그 무기 현재 갖고 있는 무기 갖고 되긴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더 나가서 견제할 수 있는 정도의 무기들은 지금 없다는 거죠. 특히 해군력은 뭐 말도 못해요. 해군력은 저게 제대로 가동이 될까 할 정도에 지금. 근데 과거에 1970년대, 80년대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7, 80년대는 중공군 상대적으로 또 약했거든. 무기체계도 다 구형 무기였고 제대로 위력 발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균형이 맞춰였는데 7, 80년대는 서로가 구형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군이 아주 고성능 무기로 다 장만을 하고 있고 반면에 대만군은 속도가 느리고 제대로 완비를 못했다는 거. 이게 밸런스가 좀 깨진 거지. 이제는 현재는 2020년대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방어 전투가 과연 제대로 될까 하는 것도 있죠. 무기 체계가 너무 이제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 대만 군사력의 가장 큰 약점은 사람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무기의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사람 문제가 더 클 것 같아요. 구형 무기라고 하면 이제 대만군도 해안에서 이제 사격하는 거, 바다에서 들어오는 적 함정, 그 소형 함정이라든지 상륙정이라든지 아니면 전차. 이걸 막기 위해서는 이제 뭐 우리 6.25 전쟁 때부터 썼던 105mm 견인포, 155mm 견인포를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우리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발사가 되는 한 탄약이 있는 한 충분히 맞으면 다 살상되죠. 근거리에서 상륙 못하게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구형 무기라고 해서 그게 뭐 이렇게 우습게 볼 건 아니고 그거를 운영하는 사람들, 지휘관들, 병력들이 아주 신속하게 구형 무기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포탄 조달 문제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사람 문제.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교류를 하다 보니까 투자도 하고 연예인도 뭐 와서 살고 가서 살고 뭐 그 벽이 무너지다 보니까 여행도 가고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살아도 되겠다 저렇게 살아도 되겠다 이제 그게 좀 정신력이 약해지면은 그냥 흡수가 되는 거예요. 군사력이 뭐 일정 부분에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의 어떤 그 군부 대만 군부의 정신력 그다음에 뭐 간첩들이 많이 스며들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쪽에 포섭이 된 그러니까 요소에 있을 거고 왜냐면 중국의 합해져도 가보니까 뭐 상하이, 뭐 베이징, 자기들 사는 거나 뭐 북경이나 상하이 사람들 뭐 아파트 다 있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다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여행하고 경제 활동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북한 문제하고는 다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정치만 내가 머리에서 관심 제거하고 그러니까 일당 독재인데 그걸 빼고 나머지는 지금처럼 살 수 있어. 이제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근데 한반도는 우리가 북한한테 점령당하면은 학살당하고 깜빵 가고 개인 자유 하나도 없고 여행 못하고 모든 게 정지돼. 한반도에서 북한이 우리를 점령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중국과 대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융화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나열이 돼 있고 그게 상당한 차이. 결국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정할 것인지.
다른 면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다르죠. 거기는 아주 뭐 독한 도끼가 지금 발휘가 돼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버티고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이 양안 사태, 한반도는 좀 다르지 않을까. 만약 대만에서 실제 충돌이 벌어진다면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흔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북한군이 어떤 도발을 할 것이다. 동시에.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1949년도에 중국 본토에서 이제 대만 지금 타이완 섬으로 다 내쫓았잖아요. 국민당을. 그게 1949년도에 중공이 탄생한 거고 지금의 중국이고.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김일성이가 이제 어느 정도 무장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을 받아서 무기들을 갖고 있었는데 전투기 전차를 어느 정도 보유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도 통일을 이룰 수 있겠다. 이 정도 군사력이면. 그리고 이제 판단을 했겠죠. 남조선 군대는 그 정도 전차도 없고 전투기도 없다. 이건 게임이 끝난 거다. 쳐들어가자. 물론 이제 탄약 문제, 그런 후속 군수 지원 문제가 이제 있지만은 그건 또 별도로 이제 소련한테 부탁을 했을 거고. 그래서 결정을 이제 그 다음에 내리잖아요. 1950년도에 바로 49년 50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는 동시에 서유럽 중심으로 냉전이 시작되고 베를린 봉쇄 49년도에 이제 끝나긴 하지만은 바로 연이어서 다. 그 지금의 이 지구상의 나토 지역 문제, 러우 문제죠. 러우하고 나토 문제. 그다음에 지금 한반도 문제, 양안 사태. 해결된 게 없다고 봐야 되죠, 사실상. 그러면 똑같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도 생각하고 얘기도 하고 있는 거, 언론에서 얘기 나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 양안 사태가 전쟁을 이어졌을 때, 그다음에 한국군 문제. 근데 지금의 현재 한중 간의 정상회담에서 뭐 가까워지고 문제 이런 모습 보였는데 상상을 좀 하기 어렵죠. 우리가 참전을 한다는 건 이제 생각할 수 없는 거고. 주한미군은 그냥 간판이 주한미군이지 거기에 있는 그 뭐 평택이나 오산군사에 있는 병력을 그냥 밤중에 미 본토에서 여러 수송기들이 뭐 아니면 차터 여기기도 오잖아요. 태워서 가면 그만이에요. 그냥 주일미군 쪽으로 데려가서 사람을 싣고 가서 배속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쪽에. 그래서 거기서 수행을 하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전투기 한 줌이에요. 이 6.25 때도 그렇고 뭐 베트남 적화 통일될 때도 그렇고 이 항공기는 그냥 날아가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수송기 10개 태워서 배속을 주일미군 배속으로 바꾸고 전투기 주일미군 배속으로 돌리면 그만이에요. 뭐 우리가 뭐 주한미군이 뭐 참전한다 만다 할 것도 없어요. 물론 여기 남아있는 지상군의 어떤 뭐 무기라든지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하는 사람들만 요원들만 소수만 남겨서 야 관리 좀 해. 대신 이런 항공전력 병력들은 다 이미 나갔어. 그렇게 하면 그냥 간단해요. 뭐 주한미군 참전한다 만다. 물론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 주한미군 기지하고 한국군 기지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항공 기지들, 그다음에 지휘 통제망들 이거는 이용을 하겠죠 비공식적으로. 항공기 정찰기가 이제 그 부분을 북해 함대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감시하려면 이제 미군 소속의 정찰기들이 밤에 들어와서 여기서 급유받고 뜰 수 있지. 이것 때문에 중국이 오산 기지를 이러한 문제, 이런 소소한 것 때문에 때릴 수는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전투기하고 남아있는 전투기하고 병력들은 다 가까운 일본을 다 빼서 활용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은 지금 당장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한가요? 지금 뭐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 때문에 군사력 문제, 뭐 서로 연계된 지휘 통제나 안보 문제, 사람들 어떤 그런 병사들 유사시의 예비군 문제라든지 거기서 더 이상 뭐 할 게 뭐 있을까요? 그다음에 중국을 지금 상대로 외교 지금 펼치고 있는 거 나름대로 뭐 새로운 정부가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끝나자마자 일본도 갔고 그 훨씬 전에는 김해 기지에서 이제 미국도 만나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냥 저는 이제 중간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은 잘 하고 있다. 요거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데 향후 2026년 지금 이제 1사분기 지나면 또 이게 4월달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 정치 외교적인 부분이 이제 좀 연루가 되고 있죠. 군사력은 지금 계획대로 차근차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뭐 더 한다. 왜냐하면 이미 계획은 나와 있잖아요. 어떤 미사일, 어떤 전투기 더 나가 원잠. 이건 예정대로 돈을 잘 확보해서 배정을 제때 하면은 이게 대비인 거죠. 그때 전쟁이 났을 때 그 순간에 무기 가지고 이제 어떤 견제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니까 특별히 여기다가 뭐 말로 뭐 무슨 무기를 도입해야 된다, 뭐 병력을 뭐 새로운 부대를 만든다, 참전 대비한다 이건 의미가 없죠. 현 상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중요하죠. 한중, 뭐 미중 이런 관계를 뭐 계속 주시해야 되는 거고 어떤 상태가 흐름 자체를. 그래서 결국에는 뭐 2차 대전도 그렇고 뭐 모든 전쟁이 정치 외교에서 이제 출발을 하니까 그게 평상시에 관리할 그 분야고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좀 안정화되지 않았을까.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면 모르겠지만. 예.